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 바로 북극항로입니다. 지구온난화가 뜻밖에도 열어준 새로운 바닷길이죠. 네, 맞습니다. 수천 년 얼어붙어 있던 곳이 녹으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뭐랄까 지름길이 열리고 있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배 하나 더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뭐 세계 물류나 에너지, 심지어 국가 간의 힘겨루기 판도까지 바꿀 수 있는 정말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문명사적인 변화라고까지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북극항로 개방 한국의 기회 분석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 북극항로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기회는 뭐고 또 위험은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안 강국을 지향하지만 자원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북극항로는 과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그냥 배 다니는 길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문제, 또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경쟁,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환경 문제까지 다 얽혀 있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게 단순히 지리적인 변화를 넘어서 국제 질서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다층적인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왜 지금 이 북극항로가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역시 기후변화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죠. 북극 지역은요, 지구 전체 평균보다 온난화 속도가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빠릅니다. 4배나요? 와. 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북극해 얼음 면적이 아주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배가 다닐 수 있는 기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북극항로, NSR이라고 부르는 게 러시아 북쪽 해안 따라가는 그 길 맞죠? 카라해에서 베링 해협까지. 네, 맞습니다. 약 5,500km 정도 되고요. 현재는 보통 7월에서 11월, 그 정도 기간 동안 운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길이 그냥 쉽게 열리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요? 아,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변동성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변동성의 역설. 네,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면서 이전에는 그냥 한 군데 꽉 갇혀있던 아주 두꺼운 다년생 얼음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예측 불가능하게 막 떠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게 새로운 장애물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새로운 항해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실제로 캐나다 쪽 북상로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 때문에 오히려 배가 다닐 수 있는 기간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네요. 온난화로 길이 열리는 줄 알았더니 더 예측하기 힘들어지고 위험해진다니. 네, 기후변화가 단순히 길을 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자,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나라는 역시 러시아인 것 같아요. 네, 단연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 북극항로를 거의 21세기 국가 전력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걸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운송 동맥으로 만들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죠. 구체적인 목표 같은 것도 있나요? 네, 2035년까지 연간 물동량 2억 2천만 톤 처리라는 어마어마한 목표를 세웠고요. 사베타 같은 신규 항만 건설에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그 투자 규모가 상당하겠네요. 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북극항로 개발부터 운영까지 사실상 모든 걸 총괄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자력 기업이 항로 운영을요? 좀 의외인데요? 그 핵심 수단이 바로 원자력 쇄빙선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강력한 쇄빙선단. 맞습니다. 이미 세계 최강의 원자력 쇄빙선단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아크티카급 같은 신형 쇄빙선을 계속 투입하고 있고 미래에는 4m 두께의 얼음까지 깬다는 리도급 초강력 쇄빙선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4m요? 와, 상상이 안 가네요. 그렇죠. 이런 압도적인 물리력에 더해서 이 항로를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러시아 쇄빙선의 에스코트를 받아야 하며 또 러시아 화물은 러시아 선박이 우선 운송하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통제 정책을 펴고 있어요. 거의 뭐 자기네 바다처럼 관리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북극항로는 단순한 국제 상업 항로라기보다는 러시아의 강력한 주권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주권적 유료도로 같은 성격이 강합니다. 이 항로를 이용하려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러시아가 이렇게 꽉 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다른 강대국들, 미국이나 중국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요. 당연하죠.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빙상 실크로드라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죠. 실제로 지금 북극 항로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 교역 물량이고요. 아, 그래요. 중국이 벌써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군요. 네, 미국은 이런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쇠빙선 건조 예산을 늘리고 알래스카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등 견제에 나서고 있죠. 그럼 앞으로 더 갈등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북극해 대륙분 경계 문제라든가 캐나다 북서항로의 법적 지위 같은 오래된 문제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고요. 북극이 그야말로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복잡한데요. 이런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중형국인 한국의 역할이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자, 보세요. 러시아는 북극을 개발하고 싶은데 기술이나 자본이 좀 더 필요하단 말이죠. 반면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고요. 아, 양쪽 다 한국에게 원하는 게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면서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 특히 쇠빙선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극해 사회 옵서버 활동 같은 걸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도 어느 정도 쌓아왔고요. 네, 그쵸. 아라오노도 있고요. 네, 이런 강점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전략적 균형자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 핵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이나 다른 북극권 국가들과는 과학연구나 외교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외교적인 지혜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지정학적 배경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좀 보죠. 북극 항로가 열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되는 건가요?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역시 운송 시간과 거리 단축 효과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간다고 하면요. 네, 유럽 가는 대표적인 항로죠. 기존에 주로 수에즈 운하를 거쳐가는데 이게 거리가 약 22,0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이게 약 15,000km로 줄어들어요. 와, 7,000km나요. 거의 3분의 1이 줄어드네요. 네, 거리로는 32% 정도 단축되는 셈이고요. 운항 시간으로 따지면 보통 40일 걸리던 것이 30일 정도로 열흘이나 단축됩니다. 열흘이요? 와, 엄청난데요? 그렇죠. 당연히 연료비도 절감되고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겠죠. 약 30% 정도 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그 에버기븐호 사건으로 수에즈 운하가 꽉 막혔던 거 생각하면 아찔하거든요. 또 요즘 홍해 쪽도 불안하고요. 그런 면에서 안정적인 대체 경로 확보라는 가치도 상당히 크겠어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기존 항로의 취약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안정화, 그러니까 물류 안보 차원에서 북극 항로의 가치가 더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제약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운항 가능 기간이 1년 내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여름철 중심으로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아직은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고요. 얼음을 견딜 수 있는 특수선박, 내빙선 건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러시아 통과 허가나 쇠빙선 지원이 필수적이니까요. 또 항만이나 중간 기착지 같은 인프라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요. 이런 점들 때문에 당장 모든 화물선이 북극 항로로 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화물부터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당장은요. 대규모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전기도서가 나는 예를 들어 북극 지역에서 생산되는 LNG, 액화천연가스 같은 목적지 화물이 있잖아요. 특정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화물. 아, 북극에서 바로 실어서 나오는 화물들? 네, 그런 화물이나 아니면 운송시간 단축 효과가 특히 중요한 고부가 가치 프로젝트 화물 같은 그런 틈새 시장부터 공략하는 것이 현실적일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부산항의 역할이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부산항은 동아시아의 관문이면서 세계적인 환적 허브잖아요. 지리적으로 북극 항로의 시작점이자 종착점 역할을 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관련 경험도 좀 있다고요? 네, 과거에 북극을 운항하는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는 등 지원 항만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부산항이 앞으로 북극 항로 시대의 중심 허브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배가 와서 짐만 내리고 싣는 환적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제 허브 2.0 전략이 필요해요. 허브 2.0이요? 그건 뭔가요? 네, 그러니까 단순 환적을 넘어서서 북극 특화 해양 서비스 생태계를 부산항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내빙선 수리라든가 LNG 연료 공급, 즉 벙커링 서비스, 또 극지운항과 관련된 특화된 보험이나 금융상품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연구개발 R&D 클러스터 조성 같은 것들이요. 아, 단순히 물동량 처리하는 항구가 아니라 북극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그런 허브를 만들자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만 다른 항만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깊이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항로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북극 지역 자체의 자원 개발 가능성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북극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엄청난 양의 자원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전 세계 미발견 석유의 약 13%, 그리고 천연가스는 무려 30%가 북극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요? 천연가스가 그렇게 많다고요? 네, USGS, 미국 지질조사국 추정치인데요. 그 외에도 니켈이나 구리, 히토류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들도 아주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 이런 자원들을 개발하고 또 실어 나르기가 훨씬 수월해지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또 중요해집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 필요한 특수 쇠빙, LNG 운반선 15척 전량을 우리 한국 조선소들이 수주했거든요. 아, 그게 그거였군요.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였죠? 네, 우리의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그리고 해양 플랜트 기술력이 빛을 발한 사례죠. 그럼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원 개발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걸 에너지 안보와 산업 정책의 연계,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북극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LNG 같은 경우는요. 아, 가스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과 또 자본력을 지렛대 삼아서 북극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생산된 자원을 장기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추진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에너지 안보도 강화하고 동시에 우리 조선업이나 관련 산업에는 고부가가치 일감을 계속 만들어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원을 사오는 소비자가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는 핵심 전략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산업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방금 말씀하신 그 쇠빙 LNG 운반선처럼 북극 환경은 정말 특별한 고기술 선박을 요구하잖아요. 이 분야에서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네, 압도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최대 2m가 넘는 두꺼운 얼음을 스스로 깨면서 항해할 수 있는 아크7 등급의 쇠빙 LNG 운반선 기술은요. 사실상 한국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독점 수준이요? 와. 네, 아까 말씀드린 야말 프로젝트 15척 전량 수주가 바로 그 증거고요. 일반적인 범용 LNG 운반선 시장에서도 우리 점유율이 60%를 훌쩍 넘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럼 이 기술력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요? 이제는 단순히 배만 잘 만드는 조선사를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 자체는 물론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추진 시스템이라던가 극한 환경에서의 운영 노하우, 또 장기적인 유지보수, 심지어 선원훈련 프로그램까지 이 모든 걸 통합해서 제공하는 북극 해양 토탈 솔루션 제공사로 도약해야 한다는 거죠. 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그림이군요. 네, 가치사슬 전체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만 파는 게 아니라 북극운항에 필요한 전체 시스템을 제공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역시 지속적인 연구개발, R&D 투자가 필수적이겠네요. 물론입니다. 기술 주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2009년부터 쇠빙 연구선 아라오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축적한 귀중한 경험과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아라오노가 정말 큰 역할을 했죠. 네, 그걸 바탕으로 2030년쯤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 아라오노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1.5m 두께의 얼음을 연속으로 깰 수 있는 차세대 쇠빙 연구선 건조 사업도 지금 추진 중이고요. 오, 기대되네요.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영하 163도에 달하는 초저온 LNG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운반하는 기술, 또 극저온과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강제 개발, 안정적인 추진 시스템 확보 같은 핵심 기술 개발과 국산화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극한 기술에 대한 투자가 혹시 다른 미래 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 파급 효과가 아주 큽니다. 이걸 이중 활용 듀얼 유스 가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하 163도 LNG 기술은요, 앞으로 다가올 수소 경제 시대의 핵심이 될 영하 253도의 액화 수소를 다루는 기술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수소 경제로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또 극한 환경에서의 원격 조종이나 자율 운항 기술 같은 것들은 해양 분야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산업이나 국방 기술로도 충분히 확장될 수 있고요. 그래서 북극 관련 R&D는 단순히 해양 산업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아라우노 같은 연구소는 그야말로 국가 R&D 플랫폼인 셈이죠. 배 자체 말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장비 같은 기자재 시장도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LNG 운반선 가격에서 화물창 시스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5%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4분의 1이나요? 네, 그런 것처럼 초저온 환경에서 작동하는 특수 밸브나 펌프, 또 얼음이 많은 해역에서 필요한 특수 항법 장비 같은 고부가 가치 기자재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이 분야는 국산화가 좀 필요한가요? 네, 아직은 일부 핵심 기자재는 해외 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 사양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국산화율을 높이고 관련 국내 중소기업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R&D 자금 지원이라던가 공공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주거나 국산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탑재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겠죠. 이게 결국 우리 조선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출 산업을 키우는 길이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로 기회 요인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 좀 냉정하게 위험 요인, 리스크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러시아 리스크네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변수입니다. 북극 항로는 그 경로의 대부분이 러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 즉 EEZ를 통과합니다. 러시아가 경제적 주권을 행사하는 바다라는 거죠. 네, 러시아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때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와 맺었던 대규모 쇄빙선 건조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 리스크가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면서 동시에 북극 항로 이용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협력해야 하는 상당히 복잡하고 좀 딜레마적인 외교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계약을 맺었다가도 갑자기 러시아 측 사정으로 불이행될 수도 있고 정치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정말 기회만큼이나 위험도 크다는 걸 명심해야겠네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그래서 아주 정교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일단 국제사회의 제재는 간연히 준수해야 하고요. 동맹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겠죠. 그러면서도 계약을 할 때는 좀 더 유연한 구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러시아 외에 캐나다나 노르웨이 같은 다른 북극권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나 지정학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국가 차원에서 아주 섬세하게 전략을 짜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국가적 역량이 중요하겠군요. 그리고 또 하나 환경 문제도 정말 심각할 것 같아요. 북극 생태계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북극은 한번 환경이 파괴되면 회복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름 유출 사고라도 나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배가 많이 다니면 그런 위험도 커지겠네요. 그렇죠. 기름 유출 외에도 선박 운항 자체가 내는 소음이 고래 같은 해양 포유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고요. 또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싣고 다니는 평형수 있잖아요. 이걸 다른 해역에서 싣고 와서 북극해에 버리면 외래종이 유입되어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문제도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게 블랙카본 문제입니다. 블랙카본이요? 네. 선박에서 나오는 검댕, 그름 같은 건데요. 이게 눈이나 얼음 위에 내려앉으면 표면이 검게 변하잖아요. 그럼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그 결과 얼음이 더 빨리 녹게 됩니다. 이게 또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을 만드는 거죠.
심지어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메탄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방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와, 환경 문제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게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서서 북극 항로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역발상이 필요한데요. 어차피 환경 규제는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피할 수 없는 제약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걸 기회로 삼아서 지속 가능한 북극해운 분야를 선도하자는 전략입니다. 지속 가능한 북극 해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미 나이키 같은 일부 글로벌 대기업들은 환경 문제 때문에 북극 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뉴스 같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환경적으로 검증된 깨끗하고 안전한 운송 서비스에 대해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오히려 친환경 프리미엄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중요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블랙카본 배출이 거의 없는 LNG 추진 선박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LNG 추진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엄격한 환경 기준을 스스로 채택하고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선박과 운항 시스템을 개발해서 제공한다면 오히려 환경에 민감한 고부가 가치 화물을 유치하고 나아가 미래의 북극해운 국제규칙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네요. 흥미롭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운항에 들어가면 당장 부딪히는 어려움들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인프라 부족이라든지 비용 문제라든지. 네, 맞습니다. 현실적인 운영상의 어려움도 간과할 수 없죠. 일단 북극해 연안에는 항만시설이나 선박 수리시설, 그리고 조난사고 시에 필요한 수색 구조 시스템 같은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죠. 망망대해, 얼음 위에서 사고 나면 정말 큰일이겠네요. 네. 그리고 아직 해도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도 많고 기상 예측도 어렵고 또 예측 불가능하게 떠다니는 유빙 같은 직접적인 항해 위험 요소들도 있고요. 비용 부담도 상당하다고요. 네. 얼음을 견디는 내빙선 자체가 건조 비용이 비싸고요. 보험료도 일반 선박보다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쇠빙선 에스코트를 받아야 하면 그 비용도 추가로 들죠. 숙련된 극지 항해 전문 선원도 부족한 실정이고요. 정말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선박의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 즉 시스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성을 이용한 더 정밀한 감시 및 통신 네트워크, 국제적인 수색 구조 공조 체계 강화, 그리고 원격 조종이나 자율운항 같은 첨단 기술 도입이 필요하죠. 아, 여기서 또 한국의 ICT 기술이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북극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는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유빙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최적의 안전 항로를 추천해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분야에서 우리 ICT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선업을 넘어서는 또 다른 기술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거죠. 선박 하나가 아니라 북극항로 운영 시스템 전체를 지원하는 기술 제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북극 항로를 둘러싼 수많은 기회와 또 만만치 않은 리스크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일관된 국가 전략을 추진하려면 역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현재는 관련 부처별로 기능이 좀 흩어져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걸 하나로 모아서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뭔가 움직임이 있긴 한가요? 네, 다행히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관련 위원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북극 관련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여러 부처 의견을 모으는 자문기구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예산 배분 권한이나 정책 조율 권한을 가진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칭 대통령 직속 북극전략위원회 같은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장기적인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북극전략 폰드 같은 재원도 운용하면서 일관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의 로사톰 같은 강력한 추진 체계가 필요한 거죠. 잖아요. 그런 한계를 딛고 어떻게 영향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요? 비북극권 국가인 한국이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또 환영받는 방법은 바로 과학과 기술을 통한 기여와 신뢰 구축입니다. 과학, 기술, 외교군요. 네. 우리나라는 이미 북극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북극이사회의 정식 옵서버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스발바르에 있는 다산과학기지, 남극의 세종기지와 장보고기지, 그리고 세빙연구선 아라오노를 활용해서 꾸준히 극지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국제사회에 기여해왔습니다. 네, 그런 연구 성과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그렇죠. 북극권 국가들은 사실 상업적인 이익 추구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후변화 공동연구나 환경 모니터링 같은 과학연구 협력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아, 그 점을 활용해야겠군요. 네, 우리의 뛰어난 과학기술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북극 환경 변화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걸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거죠. 일종의 국제 공공재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이런 과학적 기여를 통해 신뢰를 꾸준히 쌓아나가면 이것이 곧 외교적 자산이 되어서 북극 관련 논의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겁니다. 과학이야말로 북극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외교 통화, 커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설득력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한국에게 북극 항로는 엄청난 경제적, 산업적 잠재력을 지닌 기회의 무늬매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또 심각한 환경 문제, 그리고 여러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는 아주 높은 문턱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의 강점인 조선 기술이나 산업 기반, 또 꾸준히 쌓아온 연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비북극권 국가라는 현실적인 한계와 여러 위험 요인들을 아주 냉철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주체별로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세우고 섬세한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하고요. 산업계는 조선 분야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해양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하고 해운업계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합니다. 에너지 기업들은 자원개발 참여나 파트너십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요. 연구계는 실제 산업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R&D에 집중하면서 국제 공동연구를 주도하고 산학견 협력 플랫폼을 잘 만들어야겠죠. 결국 정부, 산업계, 연구계가 정말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범국가적인 협력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저희는 북극 항로라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배가 다니는 길 하나가 더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산업, 외교, 환경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자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한민국이 이 새롭게 열리는 북방의 길 위에서 단순한 이용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미래의 규칙과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당면 과제들을 함께 고민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북극 항로는 분명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지구 환경 보전과 국제사회 협력이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들이 충돌하고 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아주 민감한 영역입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뛰어난 기술력과 또 중견국으로서의 외교적 역량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해야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북극이라는 더 큰 공동의 목표에 귀여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국익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어떻게 환경 리더십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혹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떤 지혜로운 균형자 역할을 구체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이 새로운 북방의 길을 열어가는 이 긴 여정에서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나가야 할 가치는 과연 무엇일지,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 그런 고민의 시작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